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춥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초강력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은 영하 10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패딩 그리고 방한용품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마지연 기상캐스터처럼 장갑과 목도리, 도톰한 패딩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교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요.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관과 보일러 동파 사고가 발생하니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북극발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눈이 조금 더 날릴 텐데요. 빙판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1도로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5도 밑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네, 한낮에도 중부는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전주는 1도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 주 만에 봄 날씨에서 겨울 날씨로 바뀌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런 기습 한파에는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쉬워서 위험한데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입니다. 주말 사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이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약 44m에 달하는 큰 넓은 긴 범위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건데요. 이 범인들이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인증샷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황당한데요. 범행 장면이 이렇게 찍힌 CCTV가 공개됐죠. 네, CCTV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6일 밤 1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인근 CCTV에 범행 장면이 잡혔는데 영상을 보시면 지금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이고 있죠. 그리고 행인이 지나가니까 지금 스프레이를 꺼내서 담벼락에 저렇게 낙서를 시작합니다. 이 담벼락까지 낙서, 옆쪽까지 이어가던 이 사람이 마치 인증샷을 남기듯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낙서한 사진까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용의자가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을 쓴 채 달아놔서 경찰이 지금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제정신입니까? 어디다가 저런 낙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 낙서 지우는데도 수일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어제부터 전문가들이 그냥 급하게 지금 낙서 지우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은요,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처리 전문가 등 인력 20명을 투입해서 이 복구 작업에 한창인데요. 지금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가 복병입니다. 현장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가 스프레이가 석재에 벌써 일부 스며들어서 굳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스프레이만 뽑아내야 하는 이 작업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낙서를 모두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황당합니다. 예. 잡아야죠. 잡아야 하는데 경찰이 지금 용의자 추적에 나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 젊은 연령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주도 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낙서를 한 용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잠정적으로 특정이 된 상태인데요. CCTV 등을 토대로 이 두 사람 행방을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범인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경찰이 여러 혐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벽에 레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게 되면은 일반 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복궁 담벼락은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이고 사적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담도 이 범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손괴해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요. 지금 두 명이서 같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단체로 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저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어디 그렇죠. 저기다가 저 낙서할 생각을 했을까 싶고 저 문화재 보존 비용 저거 낙서 지우는 비용 다 물려야죠. 아유,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문화재보호법에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잡은 부축배기 범죄입니다. 지하철에서 이 술에 취한 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나 귀중품 같은 것들을 슬쩍 빼가는 수법,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모임이 늘고 취객이 늘어나니까 이 부축배기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50대 A 모 씨가 이 CCTV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했는데요. 이 범행 장면이 스크린도어에 비쳤고 그걸 비추는 CCTV가 있어서 덜미를 잡힌 사건이 아하. 벌어졌습니다. 예. 취객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걸 부축배기 범죄라고 말을 하는군요. 심지어 이번에 잡힌 A씨의 범행이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정말 상습적이었습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이 A씨가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이미 7번이나 검거가 됐고요. 무려 3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지난 8월이었는데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서 지하철 내 CCTV 100개를 모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상습범이니까 CCTV 사각지대를 알아서 이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스크린도어에 범행 장면이 비치고 그 스크린도어를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것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해서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미행 수사, 잠복 수사를 반복한 끝에 지난 5일 A씨가 검거가 된 거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지난 4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를 훔친 여제 3건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네. 얘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비쳐서 그걸 그걸 가지고 이제 녹화해서. 잡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부축배기로 휴대폰을 훔쳤다. 그래서 훔친 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으로 팔아 넘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경찰이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일부가 중국 산둥성 등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작물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연말 송년회 같은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취객을 노리는 부축배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막차를 기다리는 승객뿐만 아니라 취해서 첫 차를 기다리는 승객도 범행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 모임 뒤에 지하철로 귀가를 할 때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지 말고 꼭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지퍼를 잠그기를 당부를 하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이렇게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런 범죄가 있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말에.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현직 치과 의사가 폭로한 임플란트 영업 비밀입니다. 40년 경력의 한 치과 의사가 일부 치과 업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치과 의사에 따르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무 뽑듯이 뽑아버린다라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할 때는 신중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한 사람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대중화된 시술이 이제 임플란트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치과의사 김 씨에 따르면요, 임플란트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쉽게 살릴 수 있는 치아도 그냥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하기 어려운 위치에 무리하게 시술을 하다가 의사나 환자가 모두 고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수명을 다하고 나면 치조골이 녹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가능한 자신의 치아를 살려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 치과 업계 과잉 진료 이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치과 업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진료 대신에 이 비싼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과 업계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이렇게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내부 고발, 영업 비밀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더는 모든 치과 의사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사태까지 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내부 고발이 상업화되고 과잉 진료가 판치는 치과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편하게 가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치과 가면 돈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는데 이게 사실이었나 봐요. 네, 그죠?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뷔페식으로 바뀌는 군대 급식입니다. 식판에 밥 하나, 반찬 3가지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식 3찬. 군대에 가면 이 장병들의 대표적인 식판, 식사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크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병들이 개인 취향대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식 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군 급식이 뷔페식으로 바뀐다. 장병들의 사기 충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병들이 이제 음식을 네.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생기는 거죠.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요. 이 반찬도 치킨, 돈가스, 햄버거, 라면 오. 이렇게 장병들이 좋아하는 이 MZ세대 입맛에 맞는 반찬들 한 10가지 정도를 장병들이 마음대로 취향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급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우선 내년부터 이 뷔페식 급식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지적되어 온 게 그 오래된 모포하고 수통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바꿔준다고요? 네, 우선 우리 군에서 공군, 해군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육군과 해병대에서도 이 모포와 포단을 푹신한 상용 이불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침구로 사용해왔던 이 불편한 모포와 포단 굉장히 뻣뻣했거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또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해서 구형 수통도 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구형 수통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스테인리스 소재로 바뀌기 때문에 부식에 강해진다고 하고요. 보온 보냉 기능도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전량 신형 수통으로 교체된다고 하네요. 네, 장병 복지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뷔페 드시고 휴대전화도 쓰고 이런 대신 훈련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하죠. 훈련도 좀 내실 있게 강화가 돼야 되고 주는 게 있으면 또 하는 것도 있어야죠. 너무 꼰대인가?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설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쯤부터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 그죠?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연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획은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특별한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을 텐데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색다르게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쁘다가만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막상 뭐를 하려니까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경기 침체에 우울하셨던 여러분. 이야, 크리스마스 혼자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같이 탔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절 한번 믿어보세요.
신비로운 마법의 공간 속으로 빠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한 카페. 아까처럼 한번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어머, 카페 곳곳에 걸린 다양한 그림들. 이게 다 뭔가요? 바로 드로잉 카페. 커피를 마시면서 화가처럼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모양 요건 이제 파스텔이에요. 파스텔이요? 네, 보시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오일 파스텔부터 수채화까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겠죠? 앞치마도 입고 일일 화가로 변신! 여러분 이렇게 변신을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은 아트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럼 우리 앉아서 이제 작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간 느낌이 말할 수 있는 독서실 느낌 같은 거. 여기 있지만 동서실 같지만 하시면 되시고요. 분들이 드리고요. 쉽지 않네요 그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제가 오늘 할 건 피규어 페인팅. 곰돌이 모양의 피규어에 자유롭게 색을 칠하면 끝! 참 쉽죠? 컨셉은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눈, 코, 입도 그려주고 마무리를 하면 어우, 눈빛은 완전 예술가 포스. 내가 만든 곰돌이. 곰돌이야 미안해. 그래도 제가 만든 작품 꽤 멋있죠? 이어서 또 다른 그림에 도전.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니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건 트리랍니다. 앞으로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걸로. 카페 안에서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있고요. 아주 특별한 공간도 있었는데요. 우리 둘이서 하나 와서 떠나다가 시집간다 하얀 파도는 예전 그 꿈을 웃지만 날 이어서 도착한 두 번째 장소.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가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이야, 이쁘다. 역시 크리스마스 하면 예쁘게 장식된 트리죠. 소원의 문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풍경들. 이번 연말에는 여기 한 번쯤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인들이 오면 사랑이 커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면 행복이 커질 것 같은 로맨틱한 순간. 지금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인생샷 하나 남기는 것도 좋겠네요. 낮과 밤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언제 방문해도 아름답더라고요. 방문한 분들 모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서 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냥 놀러 왔어요. 회사에서 보고 계획이 있다면요? 저희 알바 할 것 같은데. 알바한다.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구나. 이 장소에서 사진 잘 찍는 꿀팁이 있을까요? 여기 기준으로 하고 옆에 좀 반짝이들 네. 빛나는 것도 이용해가지고 네. 사진 같이 트리랑 함께. 트리랑 함께. 제 포즈를 제가 쳐다보는 게 예뻐요? 가르쳐주신 팁대로 찍어봤는데 괜찮나요? 자, 이곳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스타에서 봤어요. 오, 그냥 예쁜 거 가는 거. 네. 자, 그러면 연인이시니까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냥 아, 왜 그래? 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오래오래 저만 바라봐주고 항상 행복하게 지금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는요? 저도요. 뭐야, 너무 달달해요, 진짜. 저는 그 수연이 존재만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는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저도 남친이 있다고요. 저의 오늘 1일 남친과 한번 찍어볼까요? 곰돌이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 밤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다운 곳. 색색의 조명이 빛을 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추억의 해전목마. 마치 공주가 된 기분으로 즐겨봅니다. 이야, 크리스마스 혼자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같이 떴어요. 어떡해, 이게 뭐야? 혼자 해전목마, 이게 뭐야? 재미있게 사진 찍고 둘러보고 즐겼으니 쉬어가면서 맛있는 걸 즐길 차례. 슬슬 출출해졌는데요. 진짜 너무 예쁜데 지금? 크리스마스 음식이야, 크리스마스. 먹거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먹는 뱅쇼와 애플 캔디도 있어서 한입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크리스마스네요. 그리고 윤서가 찾아낸 히든 스팟. 광장 전체를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12월에 크리스마스에 이런 곳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이렇게 잠시라도 나오셔서 더 따뜻한 추억을 남기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연말 연시에는 그래도 세상 살만 난다 싶을 정도의 훈훈한 소식 많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힘썼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흥미로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산타 할아버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기업이 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산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들이 아마 산타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선물 같은 선행을 펼친 우리 국내 기업들입니다. 진심을 담은 기업들의 선행들은요,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그 대표 사례 몇 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선행이라는 선물을 베푼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10년째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통신기업 엘사의 사례입니다. 엘사는요, 2013년부터 시각장애인도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목소리로 음성 도서를 만드는 캠페인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일반 도서를 시각장애인용 이북이나 점자책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2017년부터는 전국 맹학교에 최신 ICT 기기가 지원되는 희망도서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무려 8개 희망도서관을 구축해서 시각장애 아동들도 독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대한 문턱을 낮췄는데 이게 10년째 꾸준히 지속돼 왔다는 것. 대단하죠. 이게 아주 더 중요하네요. 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네, 다음은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통신기업 K사의 사례입니다. 이 K사는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국가 유공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이 국가 영웅들의 노고를 기리고 또 동시에 장수를 기원하는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이 스마트폰과 무인 단말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현실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27개 지역에서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공연과 가을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게도 또 그 자리에 함께 후손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요?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문제가 큰 이슈로 뜨는 가운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떴습니다. 게임 기업 엔사에서 10억 원도 아니죠. 100억 원의 기금을 후원해서 만든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지난달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에 의존하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그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단기 입원과 돌봄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엔사를 비롯한 여러 기부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최근에는 가수 이명웅 씨 팬클럽 영웅시대 라온에서
후원금 1,2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후원금이 계속 잇따르면서 선행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아주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갈까요? 네, 다음은 이 아는 만큼 돈을 아끼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 중에 병원비가 얼마 나올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 들쑥날쑥한 병원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되는데 이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 사고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최근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이 똑같은 증상이라도 비급여 항목은 이 병원에 따라서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선 병원 치료 후에 이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 항목과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는 이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또 MRI, 모발 이식,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많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역과 병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 환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항목을 검사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산의 A의원 같은 경우는 비용이 33만 원이에요. 근데 인천의 B의원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나. 차이가 너무 크죠. 이러다 보니까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병원마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비용 격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방법이 바로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이 심평원이 만든 모바일 앱 건강이음을 이용하면 네, 병원별 비급여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한 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각 병원 항목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그리고 병원 규모와 지역에 따른 중간 금액과 평균 금액까지 더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총 565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제 병원마다 비급여 비용을 미리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독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병원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독감 유행하면서 이 독감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백신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요. 비싸게는 4만 원 이상부터 저렴하게는 2만 원대까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가격이 싼 병원을 찾아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원정 접종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현재 공급되는 백신은 모두 식약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좋은 백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백신을 맞더라도 예방 효과는 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되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같다면 더 저렴한 백신을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검색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앱 건강이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음 메인 화면 딱 들어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들어가시고 상세 검색 이 순서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세 검색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인플루엔자를 검색하면 다양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의료기관마다 표시된 세부 정보를 딱 누르면 의료기관 하나씩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또는 최대 20개 의료기관을 선택해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쵸. 우리 동네 병원에서 가장 저렴한 그렇죠. 도수 치료를 하는 병원이 어딘지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잘했어요. 네. 잘했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서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에 알았던 질환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간 다녔던 병원을 다 찾아가기도 또 진료 기록을 기억하기도 어려울 때는 이 앱을 이용해서 5년간의 진료 기록을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이 진료비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의 진료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앱에서 내 진료 정보 열람 메뉴를 클릭하시면 최근 한 달간 총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내가 혜택받은 금액과 또 내원 일수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년간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거면 그러면 내가 과거에 처방받은 약이 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확인할 수 있죠. 가끔 병원 가면 그 환자분 지난번에 처방받았던 약 그 있으시죠? 그러면 아유, 내가 어제 뭘 먹은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처방받았던 약도 한번에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투약 이력 조회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의약품명부터 약효, 뭐 일회 투약량, 횟수 다 나와요. 또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네. 자,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을 항상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익한 법 알려주실 이고은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건물 줄 테니 이혼만은 제발 참아줘. 남편 부탁 들어줬다. 낭패 본 아내입니다. 아유, 제목 길다. 건물을 줄 테니 이혼만은 참아달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부부 역할은 두 MC님께서 해주세요. 자, 저는 명품 조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희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누구만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어찌나 또 허세를 부리는지 자기는 매일 술 먹고 외박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 친구들한테는 떵떵거리더라고요. 아, 기분 좋다. 아? 야, 내가 3차, 4차 오늘 다 쏠 테니까 가자. 아유,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네. 야, 3, 4차는 무슨 또 와이프가 무섭지도 않냐. 무섭기는 이 사람들. 야,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지. 그냥 깨갱이야. 어? 나처럼 길을 확 잡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부럽다. 야, 내 친구지만 너무 멋지다. 역시 넌 이 시대 상남자야. 아이, 또. 아, 바로 전화 오잖아. 그래, 와이프야? 나야. 내가 저 상남자들끼리 놀고 있어. 근데 분위기 깨고 그래. 남자들 술 먹는데 내 전화하고 이러는 거 딱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니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어? 아니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술을 먹을 수가 있냐고. 나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뭐야, 이혼 음료가 먹고 싶은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갈 때 사갈게. 아니 무슨 소리야 대체. 아니 우리 갈라서자고. 아이, 또 뭘 갈증 난다고 그래. 알았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이따 얘기해. 세상에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체면이 중요했던 남편은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명의의 건물을 저한테 줄 테니까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저도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죠. 여보세요, 장예인 씨. 여기 국세청입니다. 네. 최근에 남편분께 재산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셨습니다. 그거요. 네? 아니 우리 남편이 이혼 취소하는 조건으로 준 거라서 쉽게 말해서 일종의 재산 아시죠? 그냥 재산 분할 같은 거예요. 일종의 재산 분할 같은 거다. 그건 네네. 다른 말로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가산세까지 총 2억 납부하셨습니다. 납부하세요. 아니 가산세.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혼할 걸 그랬나. 아니 남편 사정 받으라고 이거 어떡하지?
남편이 불쌍해서 이혼을 취소했다가 억대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단호하게 그냥 이혼할 걸. 이제 와서 너무 후회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부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재산이 이혼 안 넘어갔으니까 했죠. 네. 이건 징여가 된다. 야,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건물주 부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연입니다. 이 남편 박 씨와 아내 이 씨는요, 한 지역에서 60년간 봉제 공장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건물도 여러 채 있으면서 주변 상인들에게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내 이 씨는요,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 박 씨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오랫동안 이 우울증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건물주면 아무 걱정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아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우 좀 마음이 짠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요, 이 아내가 안면마비가 왔을 때도 일을 계속 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사줄 테니까 일단 병이 나오면 바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약속 또한 말뿐이었고요. 실제로 건물을 사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 이 씨는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체면이 중요했던 이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혼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약속을 하는데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면서 이 소송을 취하해주면 그때 진짜로 건물을 주겠다라고 다시 건물로 협상을 제안한 겁니다. 정말. 건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뭐 건물이면 다 됩니까? 폭행과 폭언이 그 오랜 세월 더군다나 안면마비가 왔을 때도 나몰 알았던 남편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어쨌든 뭐 건물을 주겠느니 말느니 결국 이게 혀의 역사로만 쓰는 건데 이런 남자 못 믿습니다. 확실히 못 믿어요. 아내도 이 점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까지 남겼는데요. 바로 합의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남편은 이혼을 소송하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현금과 건물 등기 이전을 약속했고요. 아내는 이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은 뒤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아내를 좀 배신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은 지급했는데 건물은 주지 않고요. 현금 4억 원으로 이 일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는 진짜 건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맞아요. 어쨌든 건물이 현금 4억 원 이상의 가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인데. 그럼. 근데 아내가 글쎄 다시 이혼 소송을 해도 남편이 또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실망한 아내가요, 결국엔 다시 이혼 소송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들 간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남편에서 아내로 현금이 14억이 넘어갔잖아요. 이 수상한 거래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으로 받은 이 14억 원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증여세가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이 부부 사이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한도가 이 10년간 누적 6억 원입니다. 따라서 14억에서 6억을 제하면 8억이 남죠. 이 8억 원은 이 세율 구간에 따라서 30%의 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다가 누진 공제 이 6천만 원까지 제외하면 증여세 1억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아내는 이게 증여로 취급되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20% 붙어서 아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무려 2억 1,6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잖아요. 뭐 아내로서 뭔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혼을 안 하는 조건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세 심판원에 이 처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판단해달라 이렇게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준 거는 맞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재산 분할 같은 거고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 이혼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거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의 실질은 그냥 준 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증여가 맞고 과세 처분이 제대로 된 게 맞다 이렇게 맞서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한쪽은 야 이거 우리 재산 분할이다. 맞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재산 분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지금 이제 공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단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재산 분할이 맞다 치고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세금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액수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이거 꼭 아주 기억하셔야 크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당연히 하게 되죠. 네. 재산 분할하면서 뭐 일방이 가지고 있던 현금도 나누고요, 부동산도 나누고요,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뭐 증여세든 양도세든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라는 개념 자체가 일방이 상대방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 분할이라는 건 사실은 뭐 수십 년간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 내 몫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내 몫만큼을 정산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으로 받는 증여랑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할 경우에는 어떤 세금적인 이슈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부부들을 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이 오셔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다, 외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혼 안 해주는 대가로 내 집을 내 명의로 해주겠다는데 이걸 받아야 되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막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혼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 분할할 경우에 받는 세금의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넘겨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이 세금적인 부분도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반드시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세금 조금 줄이려고 공동 명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같은 건 잘 따져봐야 되겠다 갑자기 드는 그러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세금 분할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아내 말이 맞았습니까? 국세청 말이 맞았습니까?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이 옳다, 이거 증여세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심판원에서 이렇게 본 거죠. 지금까지 혼인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을 전제로 해야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합의서 내용은 혼인소송을 취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조건으로 재산을 넘긴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부가 재산 분할이라고 하고 합의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재산 분할이 아니면 뭐냐, 공증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해야지 그 합의의 효력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합의해놓고 이혼 안 하기로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산 분할 협의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네.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이 남편의 부탁을 거절하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신 게 너무 아쉬운데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진 재산, 뭐 건물이 몇 채든 그건 사실은 이 부부가 60년 동안 함께 노력해서 일군 재산이지 일방 남편의 재산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재산 분할로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세금적 이슈 없이 내가 기여한 만큼 원래 내 몫인 걸 그냥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동산을 나누실 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넘겨받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로 받느냐, 위자료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적인 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재산 분할로 받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내 몫을 정산받는 거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재산을 이전받는데 위자료를 받는다? 양도세 부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자료라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남편이 뭐 외도를 했어, 아니면 뭐 아내가 뭐 폭력을 행사해, 이런 손해배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이 발생한 거고 내가 재산을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이 그러한 위자료를 뭐 자신의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걸로 대신하든 이때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에 이걸 재산 분할로 받게 되면은 세금적인 이슈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지만, 이걸 위자료의 명목으로 예를 들어 받는다, 1억 6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같은 재산을 넘겨받더라도 위자료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위자료는 사실은 통상의 범위 정도로만 받으시고 웬만하면 재산 분할로 해결을 하시는 게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세금 이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 방법에 따라 세금이 막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불현듯 써든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아내가 받은 14억을 남편한테 다시 돌려줘.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증여. 그리고 막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다시 남편한테 그 14억 원을 증여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번에 남편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3개월.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 납부 기간 안에 취소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미 지금 소송 진행하면서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세금 내시고 남편분 용서하시고 남편분의 생일 좀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이렇게 된 겁니다. 부부간에 큰 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네. 그래. 이게 세금 폭탄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겠네. 세금 때문에.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옛날엔 휴대전화 한 대 값이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다. 휴대전화의 35년 역사입니다. 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야, 휴대폰이 나온 지가 35년이 되는군요. 네. 정말 새삼스럽네. 이렇게 큰 휴대폰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삐삐부터 해서 휴대폰 지금 뭐 다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동통신의 그런 역사를 오늘 쭉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35년 역사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인생 첫 휴대전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휴대전화가 오세일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그 017로 시작하는 거 처음 나왔을 때 017로. 그때 썼었어요. 근데 참 안 터졌어요 그때. 안 터졌죠. 네. 저는 처음에 휴대폰 그 벽돌폰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비싼 거였는데. 아니 대신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을 하느라고 저 호기심도 있었고 해서 썼는데 근데 있었지만 그때도 진짜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네. 그럼 그 역할을 잘 못했던 거 네.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뭐 터져야 연락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뭐 공중전화 줄 안 쏘는 게 어디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했었는데 비싸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정말 폼으로 이렇게 큰 거 많이들 그럼요. 가지고 다녔고요. 저도 저 방송사 있을 때 보면 그 초창기에 네. 매니저들이 꼭 많은 폰을 들고 항상 바쁘게 뭔가 전화했어. 네. 터지지도 않는데. 그렇죠. 전화 안 왔는데도 괜히 전화 온 척하고 막 이러고.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때 이렇게 부잣집 재벌들 차 안에 보면 그런 전화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였죠, 휴대폰이. 옛날에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전화기 역사가 진짜 다채로운데 맞아요. 그 다채로운 역사 우리가 옛날에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런 시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청 오래전 얘기인데 무슨 전화기 색깔인가 아시겠지만 옛날에 막 돌려서 하는 전화기 또 교환원도 있고 이런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1980년대를 넘어오면서 전자식 교환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동네에 전화기가 한 대 있을까 말까. 그렇지. 그랬었는데 요새야 뭐 세월 지나고 나서 요새는 1인 1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개의 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진짜 세월이 많이 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들어온 게 그게 뭐 80년대였나요?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가 도입된 때가 손에 폰 잡고 올림픽 때. 88년. 네. 지금은 쇠퇴한 미국 휴대전화 업체 M사 멋등등에서 출시한 네네. 다이나텍 8000 SL 모델이었습니다. 무게가 771g, 크기 33cm, 벽돌폰. 네. 근데 이게
참 체력이 부실해. 10시간 충전하잖아요. 그럼 30분도 통화 못해요. 아이고. 그래도 한 대당 가격이 460만 원. 어이구, 그렇게 비싸. 당시 서울 주택 전세값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었죠. 엄청난 비싼 폰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네. 세계 휴대전화의 1, 2위가 이 핀란드 본사에 있는 노땡땡. 그리고 노땡땡.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모땡땡땡. 모땡땡땡. 네. 그때만 해도 어쨌든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국산의 이 휴대전화가 등장한 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휴대전화 역사의 시작이 1988년 말씀을 그렇죠. 해드렸고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국산 1호 휴대전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S사에서는 SH100 모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래, 맞아요. 네, 서울올림픽이 개막한 9월 17일에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공개했어. 무게가 700g입니다. 길이가 40cm. 냉장고폰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 무게가 170에서 200g 정도니까 스마트폰 진짜. 서너 개를 합친 무게였다고 생각하면 맞아, 되겠고요. 맞아. 한 손으로 들면 팔이 아플 정도로 무거웠는데 소비자 가격은 무려 165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당시에 평균 임금이 64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월급 3개월치를 합해야 이 휴대전화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비싸다 진짜. 비싸 값도 그랬고 너무 무거웠고 잘 안 터졌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휴대전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그 휴대전화 관련 비화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있겠죠? 이호선 네.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그 첫 번째 비화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억 떠올리시면서 우리 추억 여행 한번 시작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1988년에 말씀하신 대로 1호 국산 전화가 이제 시작이 딱 됐잖아요. 그들이 딱 10년 뒤 1998년 요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거 아시죠? 폴더형.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접는 이런 딱딱. 최초의 폴더형 휴대전화가 탄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폴더폰에는 네모가 숨어 있다. 네모. 네모가 네. 숨어 있다. 모르시겠죠? 일단 제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 우리 1998년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리가 약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모수부? 그때 IMF 아니야? 98년. 암호 그쵸? 같은 게 있었다? 모수부 같은 오. 비밀 암호가 숨어 있었다. 오. 아니 저때 외환위기가 닥쳐가지고 네. 온 국민 어려웠을 때고 굉장히 IMF 어렵죠. 자금 들어오고 네. 막 이랬으니까 근데 뭐 암호가 거기 왜? IMF 극복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굉장히 가까워요. 문구? 오. 아니 무슨 CIA세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 어려웠을 때니까. 자, 제가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네.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폴더폰에는 당시 직원들이 새겨놓은 비밀 문구가 숨어 뭐가 있지? 있다입니다. 비밀 문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구가 네. 2008년도에 한 누리꾼이 휴대전화를 이제 수리하려고 이걸 분해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요. 누리꾼이 우리가 왜 휴대폰 뒤쪽에 열면 회로판이 있잖아요. 요 회로기판 위에 하얀색으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장에서 나온 예. 게 아니고. 7글자가 회로기판에 깨알같이 새겨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모델이 S사에서 1998년 국내 최초로 만든 폴더폰 SCH800 모델이었는데 네. 당시 연구진들이 약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약간 내가 회심을 하고 이제 작심을 하고 딱 내놓은 겁니다. 내놨는데 이때 마침 말씀하셨던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터지게 되면서 당시에 이게 S사의 후발주자여서 이 첫 번째 거를 이길 성공해야 될 모델이어야 되는데 그때 자신들도 어렵고 고민도 많고 불안이 높아지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메시지를 이 뒤에 넣은 건데 또 관계자에 따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제품에 새긴 건 또 아니고요. 아니고 생산 초기에 잠깐 넣은 문구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이악 물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에 찬 또 하나의 자기 동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짠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야 이거 희귀폰이다. 네. 어? 야 이거 몇 개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야 이것도 살려고 하는 경매에 근데 나오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주문을 걸듯이 그렇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탁 새겨 넣은 거야. 그때 얼마나 그 극복의 의지가 강했는지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전화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빼놓으면 거의 뭐
팥 없는 팥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유,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휴대전화를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들고 다녔던 그 시절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럼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자동차를 타고 전화를 하던 이 가폰이 그때 있었죠. 저는 가폰. 몰라요. 아까 수림 씨가 얘기했던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렇지. 뭐 이렇게 그거 안테나 있고 그러면 중앙정보분처럼.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 정도로. 요즘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예전에는 차를 타고 뒤에 앉은 분들이 주로 이제 부러웠어. 딱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요. 그렇죠, 그렇죠. 안테나 긴 거 달려 있었거든요. 맞아. 가포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의 차량 전화 서비스 팀이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저거야, 가격은 저거. 차보다 비쌌어요, 이게. 카폰 한 대 가격이 430만 원. 당시에 소형 자동차 한 대, 포땡 자동차 한 대 값이 300만 원. 폰이라고 그러자 그냥.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과 소위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요. 네. 카폰이 없는데도 금색, 은색 카폰용 안테나를 차에 과시용으로 부착하기도 했는데 높은 가격과 명성에 비해서 성능은 좋지 못했다는 그래, 단점이 맞아. 있습니다. 통화 품질은 떨어졌고 전화가 너무 커서 실생활에 쓰기에는 곤란했고 맞아. 그냥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기네요. 카폰이 없어도 금색, 은색 카폰용 안테나를 차에 설치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게 왜냐하면 아유, 그거 참. 딱 하고 가면 네. 예전에 있어 보이거든. 교통경찰이 네. 이러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 효과 있네. 야, 그리고 또 처음 등장했을 때 혁신이라고 불렸다가 순식간에 열기가 식어버린 기운의 폰도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시티폰. 시티폰. 조금 기억하실 텐데 이게 1997년에 나온 건데 그때 한참 우리가 뭘 쓰고 있었냐. 삐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고요. 삐삐하고 함께 이 시티폰을 가지고 다니는 좀 있는 집 애들이 있었는데 휴대폰 여러분 아시죠? 시티폰 이 안테나 굉장히 짧아가지고 쭉 꺼냈던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여보세요? 이거 많이 했거든요. 여보세요? 우리 김국진 씨가 이 광고를 하면서 왜 의자에 앉았다가 딱 이러면 여보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효과를 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시티폰 서버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단점이 있어요. 기지국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안 터져요. 안 터져. 저도 이거 썼었는데 안 터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받을 수는 또 없고 발신, 내가 걸 수만 있는 전화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시티폰의 수명은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2000년 1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데 야 그래도 갑자기 시티폰 얘기하니까 정말 떠오르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폰 외에 와이파이 존 찾으러 다니고 뭐 이랬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조금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PCS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휴대전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1997년에 개인 휴대통신 PCS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이름의 휴대전화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이 H사가 내놓은 걸리버. 걸리버.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구수한 사투리로 걸리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에 라는 거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대중들에게 걸리버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습니다. 걸리버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단말기의 기능은 거인급이었지만 크기는 소인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휴대전화와 관련된 두 번째 비화. 이번에는 수림 씨가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비하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 휴대폰 뭐 전 세계 피처폰이 점령했을 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 회사를 기록한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디서나 걸리는 애니콜 이거예요. 근데 애니콜의 이름이 원래 땡땡에서 유래됐다. 빈칸에 들어갈 말 뭘까요? 땡땡땡 애니콜이? 세 글자입니다.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애니콜의 어렵다. 이름은 원래 땡땡땡에서 유래됐다. 힌트 없어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포스트. 영화 제목 생각해 보세요. 영화 제목. 애니라는 영화인가? 애니? 자, 모르겠어요. 정답은 애니콜의 이름은 영화 애니깽이 아, 애니께. 됐다. 애니깽
애니깽이라는 영화를 이게 이민 아세요? 역사거든. 그죠. 멕시코. 네, 맞아요. 이민. 맞아, 맞아요. 네. 이게 90년대 초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 팔려간 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다룬 작품인데 주연이 배우 장미 씨였어요. 맞아요. 영화 애니깽. 근데 그 당시 S전자의 상무가 영화 애니깽에 대한 제작 소식을 신문 기사로 딱 보고는 딱 영감이 떠오른 거지. 애니텔로 하자. 애니텔. 근데 그때 유사 상표가 있었어. 애니텔이. 근데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는 애니콜로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애니콜이야. 근데 애니콜이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콜이가 아니에요. 네. 또 잘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지었죠. 잘 애니콜 지은 것 좋아요. 당시 선발 주자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 M 땡땡땡 M사를 겨냥해서 만든 브랜드가 이겁니다. 애니깽.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애니텔보다는 애니콜이 애니콜 훨씬 낫죠. 네, 약간 그러네. 잘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좀 도입된 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게 1994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지형에 강하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정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애니콜이라는 게 애니 아무 때나 그렇죠. 어디서나 콜 전화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 선점하고 있었던 그 M사, 그 M사를 겨냥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께 훨씬 더 잘 터져. 무엇보다 우리 지형에는 우리 폰이지. 이런 개념으로 이 애니콜이 그때 아주 강력하게 광고도 하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산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산지가 많으면서 난통화 지역, 곧 통화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새롭게 통화 시장을 연다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도 함께 이때 갖추게 됩니다. 네, 애니콜이라는 그 유명한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고 네. 그런데 1995년에 이 휴대전화 15만 대를 갑자기 불태웠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요. 이게 기업의 문화를 바꾼 그야말로 전설적인 사건인데요. 휴대전화 불량률을 잡기 위해서 벌어진 일명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는 M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휴대전화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랬구나. 무리한 제품 출시로 인해서 S사의 휴대전화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어요. 그러자 1995년 3월 9일에 어머. S사의 이건희 회장이 경북 구미 사업장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애니콜 화형식을 지시했습니다. 시중에 나간 제품을 모조리 회수해라. 공장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태워 없애라 이랬던 거죠. 이날 2천여 명의 직원들은 품질 확보라는 머리띠를 두른 채로 해머로 15만 대의 휴대전화를 박살내고 불까지 붙였어요. 네, 당시의 가치로는 총 500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잿더미로 변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하다네요. 이게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불량률이 좀 떨어졌던 건가요? 그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었고 애니콜 화형식을 계기로 해서 한때 11.8%에 달했던 S사 휴대전화의 불량률이 2%대까지 떨어졌고요. 당시 휴대전화 수출에 나설 때 통상 저가 전략으로 나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고 고가 제품에 걸맞는 품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그 S사의 신경영과 관련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겼었어요.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새록납니다. 네, 휴대전화와 관련된 뭐 다양한 비화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비화는 이재용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세 번째 비화는 네. 요즘엔 휴대전화 앞자리 모두 그냥 010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엔 휴대전화 앞자리가 달랐죠. 그래, 맞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017을 썼었고요. 그래서 011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네. 016, 018, 019 기억하실 텐데 자 그럼 문제가 나갑니다. 네. 추억의 2G 번호가 완전히 사라진 해는 네모다.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왜냐하면 019를 쓴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그거보다 더 근접 최근입니다. 더 최근이에요? 더 최근. 최근이라고요? 네. 2022년? 어제. 올해예요. 진짜로요? 2023년 올해라고. 완전히 네, 조금씩 정말 남아 그렇죠. 있었구나. 네. 완전히 사라진
사라진 건 네. 2023년이다. 예. 그래서 저는 한참 전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문제를 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올해구나 싶었는데 휴대전화 2G 서비스가 국내에서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게 올해 그것도 하반기부터였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2G는 음성 통화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G와 달리 음성 문자와 음성 통화하고 문자 송수신이 가능한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였고요. 이동통신사 K사가 2012년 3월에 S사가 2020년 7월에 먼저 종료했는데 마지막 L사가 올해 6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어요. 야. 집계에 따르면 국내 2G 가입자가 5만 518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중에는 L사의 019 번호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S사의 011, 011만. K사의 016, 018을 갖고 번호 이동을 해서 2G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던 이용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019 번호에 대한 향수나 장롱에 두고 해제하는 것을 깜빡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완벽하게 종료되면서 2G는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10으로 바뀌면서 가운데 번호가 4자리로 네,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0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숫자가 7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3이 붙는다 막 이래가면 추측해가면서 전화번호 바뀐 거 연락하고 막 이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2G 휴대전화가 이게 가지고 있던 그 시절 감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네. 제 친구 중에는 네. 야 그거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010으로 옮길 때 네. 뭔가 딜을 할 그렇지, 거야. 그렇지.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때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딜을 하면 나도 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진짜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는 분은 011 끝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거 쓰겠다는데 왜 마음대로 바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거 말고도 원래 고집이 센 분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갔다가 정말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뭐 바꿔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약간 뭐랄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건 좀 아쉽고 대신에 우리가 옛날에 PC폰, 이렇게 2G폰 같은 거 쓸 때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건 있었어요. 네, 맞아, 그냥 맞아. 건다, 받는다, 뭐 이게 땡이었고, 뭐 문자도 뭐 그냥 이제 보내는 거 정도였지. 근데 요새는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약간 그 투지폰에 대한 추억. 근데 아직도 보니까 무슨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투지폰 쓰더라고요. 네, 의사들은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휴대폰이 이 지구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인 것 같아요. 예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 딴 건 다 나왔는데 걔가 그 미래 사회에서도 공중전화 가서 전화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데 문명을. 저 아는 사장님도 투지폰을 아직도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휴대폰 있고 스마트폰 있고 투지폰을 들고 이렇게 2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학생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오직 투지폰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전화 오는 거 받고 걸고 그러면 되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복잡하게 검색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세워라. 옛날처럼 그냥 살아보시는 게 느긋함이 있으시는 거 같아요. 투지폰이 있으신 근데 또 분들이. 보안폰이라고 그래서 네네. 보안을 꼭 지켜야 되는 정보기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그 지금처럼 이거 사진기 휴대폰. 있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런 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맞아요. 예전에는 휴대폰 아까 김국진 씨 봤습니다만 휴대폰은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광고하지 않았어요? 광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전지현 씨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전지현. 근데 저는 진짜 기억 많이 나는 게 이창용 씨가 짜장면 시키신 분 이거 있잖아요. 맞아. 짜장면 시키신 분. 네. 그거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그치, 나요. 그치. 또 많죠. 안성기 씨인가? 본부. 그것도 있었고. 네. 맞다. 한석규 씨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맞아. 그 목소리에 기억나는 막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목소리야 된다. 잠시 그죠. 꺼두셔도 좋습니다. 한석규 씨 딱 그 목소리로 목소리. 들어야 되고. 알게. 근데 저는 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저는 예전 CF 영상 하면 이효리 씨의 그 애니콜 춤추는 그 영상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있구나. 확실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많네요. 이정현 씨도 하지 않았어요? 이정현 씨? 잘자 내 꿈꿔. 잘자 내 꿈. 이렇게 안 했는데. 잘자 내 꿈꿔. 이거
재밌었는데. 아,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유, 근데 이 유명했죠.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연예 시절에 저쪽에 전화하려고 이게 줄을 착 서가지고 공중전화 하던 기억. 기다리고 했던. 집 전화 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자는 잠들었던 거죠. 그런 기억. 네. 이런 추억들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공전화 박스에 전화번호 책이 이런 책이 항상 맞아요. 그걸 뒤지고 늘 봤었잖아요. 예전에 친구 번호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 그 이때부터 유명한 있었어요. 전화번호. 기억을 전화번호 안 해온다 이때. 맞아요. 연초에 가가지고 전화국 가가지고 우편 전화 번호부 그거 받는 거 네. 그것도 줄 서가지고 저희 엄마 받아가지고 아이고, 왔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전화기 휴대전화 가지고 또 추억 속에 빠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네. 두툼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초강력 한파, 북극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